자, 제목, 칸트 철학에서의 승부. 안녕하십시오. 잠시만요. 자, 주제, 음, 칸트 철학에서 미와 승부의 공통점과 차이점, 그리고 승부의 철학적 의미. 일문다. 우리는요, 산행 중 만난 작은 들꽃을 보고 아름답다고 느끼죠. 그리고 드높이 솟은 산봉우리를 보고 장엄하거나 숭고하다고 느끼기도 해요. 자, 칸트는요, 미와 승고의 판단이 우리에게 즐거움, 쾌를 준다는 점에서 공통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둘은 개념을 통해 대상을 인식하는 논리적 판단이나 외부 세계의 정보를 알게 하는 감각적 판단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이 둘은 개념을 통한 대상 인식의 논리적 판단 아니고요. 외부 세계의 정보를 알게 하는 감각적 판단 아니라는 겁니다. 자, 모두 논리적 판단과 감각적 판단을 칸트는 객관과 관계된 것으로 보았고요. 미와 순고는 주체가 느낀 감정, 즉 미와 순고는 주관과 관계되기 때문에 자, 미와 순고는 개념을 통한 논리적 판단과 감각적 판단이랑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국어에서 그런데 나오면 그 뒤에 거 나온다드나 안 나온다드나 나온다 캣째. 칸트에 따르면 미와 순고의 판단은 모두 특수한 대상에 대한 주관적 판단. 우리는 다른 모든 사람도 그 대상에 대해 자신과 같이 판단할 거라고 생각. 사람은 자신에게 아름답거나 숭고한 대상은 남에게도 그럴 거라고 여긴다. 이게 좀 문제죠. 야, 우리 엄마가 나한테 진짜 제일 그 한 게 뭐냐면 엄마가 맛있다고 생각한 걸 나한테 계속 강요해. 뭔지 알겠지? 너희 다 겪어봤지? 야, 내 입에 맛있는 게 맛있지. 난 당근이 맛없단 말이야. 난 브로콜리 싫다고. 당근과 브로콜리를 왜 내 의지로 먹어야 하냐고. 엄마 의지로 주는 것도 입에 넣어줘도 패하거든, 내가. 그래서 니는 하늘이보다 못하다고. 하늘이는 브로콜리도 당근도 잘 먹는데 니는 왜 입에 넣어주는 것도 퇴하냐고. 입에 넣으니까 퇴를 하지. 안 넣으면 퇴 안 하잖아. 맞지? 그래서 사람은 자신에게 아름답거나 숭고한 대상은 남에 대해 그럴 거다. 사실 아닌 거 알죠, 이제. 나는, 나는 정원이한테 세상 가장 예쁜 여자로 보일 수 있어. 하지만 모두에게 그런 건 아니란 말이야. 제가 많이 느끼거든요. 나 한 번 이쁘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진짜 끝까지 내한테 빠져가지고 이쁘다고 해. 남자들의 이야기야. 근데 한 번 아니다 생각한 애들은 끝까지 내가 이쁜 줄 모르겠대. 미라는 게 그래. 아름다움이라는 게. 그지? 자, 이러한 점에서 칸트는 미와 순고의 판단이 모두 반성적 판단, 특수한 것으로 보편적인 것을 발견하는 판단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끊고. 그러니까 미와 순고의 공통점을 여기서 다루고 있었던 거죠. 이문단, 하지만 칸트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미와 순고가 구분된다고 보았다.
첫째, 미는 형식을 가진 대상에서 경험되는 반면 순고는 무형식적 대상에서 경험된다. 예를 들어서 멀리서 산을 바라볼 때 그 대상은 산이라는 감각적 현식으로 드러나고, 자, 산을 바라보면 대상은 산, 감각적 형식. 이런 형식에서 우리는 아름다움을 경험하고요. 그러나, 안개에 가려진 봉우리 밑에 서서 산의 일부만 바라볼 때 대상의 전체 형식이 쉽게 상상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 모습을 전부 드러내지 못할 만큼 거대한 산의 모습에서 우리는 숭고를 경험한다. 숭고는 우리가 재현해 내려는 형식의 한계가 없기 때문에 발생.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름답다라고 여기는 건 산이라는 감각적 형식과 그 산 전체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 한눈에 그려지는 어떤 모습 때문이고, 숭고하다고 느끼는 것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이 있고 그것을 상상으로 채워야 할 때 숭고하다고 느낀다고 이야기하는 게 칸트. 맞니? 칸트 아시는 분? 자, 칸트에 따르면 승고에서 경험되는 무형식성은 감각적 형식의 부재가 아니라 우리가 표상할 수 없는 형식적 관계의 부재를 의미한다. 여기까지 끊고. 미와 승고의 차이점 1. 형식성 대 무형식성. 산문단. 둘째, 미와 승고는 그것이 불러일으키는 감정이 다르다. 칸트는 미가 직접적으로 즐거움을 준다면 승고는 불쾌해라는 감정을 유발한다고 보았다. 칸트는 미는 직접적 즐거움, 근데 승고는 불쾌해라는 감정 유발. 우리가 어떤 거대한 대상과 대면했을 때 그것의 전체 모습을 재현해내기 위해서 애쓰는 과정에서 지각 능력 한계에 도달하는 불쾌한 경험. 님들 다 하고 계시죠? 국어라는 거대한 산에 불쾌한 경험을 다들 겪고 계시죠? 아니, 국어는 신기하게 멀리서 바라보면 전체적인 모습이 보여. 그래서 하기 전에는 쉬워 보인단 말이야. 근데 막상 가면 너무도 거대한 산이 형성돼 있어서, 아니, 그 아름답던 국어가 왜 이렇게까지 가도 가도 끝없지? 배도 배도 나무가 끝없이 나오지? 왜 씹어 먹어도 삼킬 게 한가득이지라는 생각이 들잖아. 칸트가 그거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님들 다 겪고 계시잖아요. 국어가 좀 유독 그걸 느끼죠. 하면 할수록 더 해야 할 게 많다는 걸 느끼죠. 수학은 하면 할수록 정리가 되고, 영어도 하면 할수록 더 이상 새로운 단어는 나오지 않는데, 국어는 신기하게 하면 할수록 계속 세게 나와. 그게 힘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쾌의 감정을 거쳐서 승부라는 K의 감정이 만난다. 즉, 하나로 파악해낼 수 없는 거대한 대상에 대한 압도의 경험은 1차적으로 그 대상에 대한 반발을 유발. 이러한 반발을 매개로 오히려 대상에 대한 이끌린 경험. 이러한 점에서 칸트는 승고에서는 미에 발생하는 고요한 간조라는 마음의 상태와 다른 마음의 운동. 즉, 승고에서는 감동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너가 국어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완벽하게 이걸 다 파먹지 못했지만 이 전체 형태를 조금 알겠다라고 느낄 때 뭔가 카타르시스 팍 느껴질 수가 있어. 그치? 저만 느낀 거 아니죠? 수학이나 다른 과목에서도 좀 느꼈다고 하자. 자, 여기까지 끊고. 직접적 쾌대 블라블라블라블라. 자, 차이점이죠. 직접적 쾌대 간접적 쾌. 자, 셋째 칸트는 한목적성이 아주 그냥 윤사하고 생윤하시는 분들은 막 귀에 쏙쏙 들어오겠죠. 한목적성이 미와 승부 사이의 가장 중요한 차이. 한목적성은 대상과 판단력 사이의 적합성, 반목적성은 대상과 판단력 사이의 부적합성.
미로 인한 피해 감정은 그 대상이 형식적 한 목적성을 지닐 때 느끼는 즐거움이고, 우리가 어떤 대상을 아름답다고 느낄 때 그 대상의 형식은 우리의 판단력에 적합하다고 느낀다. 네, 미는 그렇다고요. 그런데 승부는요, 무형식적이어서 우리는 대상을 하나의 표상으로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고, 대상을 파악하려는 인식의 노력은 잦아야 된다. 따라서 승부의 대상은 우리의 판단력에 부족한 것으로 여겨지는 형식적 반복적성을 가진다. 여기까지 끊고. 3. 형식적 한목적성 대 형식적 반목적성. 오문단 하지만 칸트는 승부가 형식적 반목적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성적 한목적성을 가지게 된다고 보았다. 자, 이거 설명해 보실 생윤러요. 설명해봐. 아니, 생윤 1등급 받으시겠다는 분이 생윤 1등급 받아서 저분 지금 부산대 최저 맞추셔야 되거든요. 칸트 하면 무조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생윤에선 안 나오? 윤사에서만 나오? 나 이과인 나는 배운 기억이 있는데 문과인 쟤는 없냐? 알겠습니다. 소미도 모르겠다라는 표정이기 때문에 생윤에는 없는 걸로. 자, 이건 무슨 말이냐? 그 뒤에 있죠. 우리는 거대한 대상 하나의 감각적 표상을 재는 걸 실패하죠. 자, 그러면서도 불가능한 재현을 추동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성의 힘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순간 대상에서 무형식성이 표상되는 까닭은 전체에 대한 재현을 요구하는 이성의 총체성에 대한 요구 때문이죠. 그러니까 따라서 칸트는 우리가 승부를 판단할 때 대상 자체가 아니라 대상에 의해 유발된 우리 자신의 순간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보고요. 승부의 체험을 통해서 감동이나 존경, 장엄함의 감정은 대상을 매개로 우리 안에 있는 이성에 대해 느끼는 감정이라는 거죠. 대상의 아름다움의 근거는요, 대상 자체에서 찾을 수 있지만 대상에 대한 승부의 근거는 대상의 표상 속에서 승부를 느끼는 우리의 사고 속에서 찾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름다움은 그 대상에서 찾지만 승부는 나 자신에게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한목적성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결론은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끊고 승부의 형식적 반목적성으로 인한 판단 주체 이성적 한목적성에 대한 자각. 자, 육문달. 일단 마지막으로 나왔네, 마지막으로. 칸트에 따르면 승부는 미와 달리 우리에게 자연 개념을 확장시키지 않는다. 자연의 미는 한 목적적으로 자연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연에 관한 깊은 탐구로 우리를 이끌고 반면 승부는 우리라는 이성적 존재와 자연 사이의 연결을 드러나는데 기여한다. 그러니까 승부는 관대한 자연의 표상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감정을 떠나 이성에 몰두하도록 자극하고 칸트는 승부의 체험이 우리를 형 이상학적 이념 세계로 이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오케이?
자, 다들 각자 필기할 준비하시고요. 이게 왜 이렇게까지 안 움직이냐? 여기 지금 지울 상이 없는데요. 덥다. 니들 덥지? 에어컨 잠깐 봅시다. 아까는 얼어 죽겠더니 지금 또 덥네.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 인문예술 13이죠. 자, 1문단. 우리는 선행 중 만난 들꽃을 아름답다고 느끼고요. 두 높이 솟은 산봉우리를 장엄하다, 숭고하다고 느끼죠. 칸트는요. 미와 숭고의 판단이 공통점을 무엇으로 본다? 이 미와 숭고의 판단의 공통점을 우리에게 즐거움, 쾌락을 준다는 거죠. 그리고 둘 다 뭐가 아니다? 개념을 통해 대상의 논리적 판단이나 감각적 판단 아님. 논리적 판단과 감각적 판단은 자, 객관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 미와 숭고의 판단의 공통점으로는 객관과 관련된 것이 아니다. 즉, 주관과 관련되어 있다. 자, 근데 칸트에 따르면, 자, 칸트는 또 요거에 대해서, 칸트는 이렇게 말해놓고도 여기에 대해서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자, 미와 승부의 판단은 특수한 대상에 대한 주관적 판단인데, 그런데 놀랍게도 다른 사람도 대상에 대해 같은 판단을 할 것이라고 느끼죠. 그래서 칸트는 미와 승고의 판단이 자, 반성적 판단이라고 보는 거죠. 칸트의 반성적 판단이란 건 특수한 판단이란 소리고요. 특수로부터 보편적인 것을 끄집어내는 판단이라는 거죠. 요거는 아시죠?
이문단. 자, 그러면 미와 순고의 차이점. 우리가 1문단에서는 뭐를 했다? 공통점을 했다. 자, 2문단에서는 차이를 이야기하겠다. 첫 번째 차이점은 바로 뭐다? 자, 형식을 가진 대상에서 경험한다. 미, 순고는 모형적 대상에서 경험된다. 자, 그러니까 순고는 재현해내는 형식에 한계가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다. 자, 칸트는 이 무형적 대상, 즉, 순고에서 우리가 체크하는 무형식성은 감각적 형식의 부재가 아니다. 우리가 표상할 수 있는 형식적 한계의 부재다. 세 번째, 자, 두 번째 차이. 자, 미와 순고는 감정이 다르다. 자, 미는 무엇을 가지고 온다? 직접적 즐거움을 가지고 온다. 순고는 불쾌의 쾌라는 감정을 유발한다. 자, 이 불쾌는 어디서 경험을 하게 되나 했더니, 자, 어떤 거대한 대상과 대면했을 때, 전체 모습을 재현해내기 위해 애쓰는 과정에서 자신의 지각 능력 한계에 도달하는 경험. 자기 안녕. 자, 그래서 불쾌란 그런 것이고요. 자, 불쾌 감정을 거치고 나서
이 감정 이후에 우리는 쾌를 느끼게 되는데요. 이 반발을 느끼지만 반발을 매개로 대상에 대한 이끌림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얘들아, 선생님이 아까 국어로 표현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공부가 재밌어지는 그 현상이 있거든?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공부가 굉장히 재밌어. 이제 직접적이고 감각적인 어떤 즐거움보다는 이런 공부라든가 지식의 획득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한 어떤 그 쾌락과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 더 재밌어지는 순간이 온단 말이죠. 그게 바로 불쾌의 K에 해당하는 거야. 제가 뭐 님들은 저한테 갓생을 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저는 오로지 즐거움을 추구할 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게 조금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칸트는 자, 순고에서 미에서 발생하는 조용한 간절을 많은 다른 운동, 즉 감동이 발생한다. 그래서 순고에서는 어, 미에서 발생하는 고요한 간조라는 마음 상태와는 다른 마음의 운동. 요거는 적을게요. 쉽게 말해서 미에서는 고형 간조가 발생하고 승고에서는 감동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자, 네 번째. 칸트는 한목적성이 미와 승고 사이의 가장 중요한 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미는 어, 한목적성에 해당하고요. 승고는 반목적성에 해당하죠. 한목적성은 대상과 판단력 사이의 적합성. 다음 목적성은 대상과 판단력 사이의 부적합성. 그러니까 미로 인한 쾌의 감정은 합식적 한목적성에서 오는 거고요. 승고에 대해서의 쾌의 감성은 어, 승고의 대상이 무형식적이어서 대상을 하나의 표상으로 파악하는 데 힘들다.
그래서 대상을 파악하려는 인식의 노력이 잦아야 된다. 그러니까 따라서 승고의 대상은 형식적 반복적성을 띠게 되죠. 왜냐하면 승부의 대상은 우리가 그 대상을 파악하기에 너무도 거대하기 때문에 그 승부를 파악할 수 없고 그 승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음에서 오는 불쾌함을 느꼈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승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쾌락을 또 느끼고 그런데 승부는 전체적인 형식을 우리가 파악할 수 없으니까 무형식성을 띠게 되고 얘가 무형식성을 띠니까 우리는 또 표상으로서 파악하기 힘들고, 자, 대상을 파악하기 위한 인식의 노력이 좌절됐는데, 자, 여기서 승부의 대상은 형식적으로는 반목적성을 띈다는 거지. 한목적성이 대상과 판단력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다라고 본다면, 자, 반목적성은 대상과 판단력 사이에 관계가 없다고 보는 입장이거든. 그러니까 승부의 대상은 자, 내가 숭고함을 느낀다는 그 감정에 있어서는 왜냐하면 내가 그 표상을 파악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움과 쾌락을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반복적성을 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음. 이해됐니? 생겼나? 이제 칸트가 좀 이해되니? 어? 그런데 말이야, 칸트가 또 개소리를 합니다. 칸트는 여기에 대해서 또 뭐라 카노 했더니, 승부는, 자, 칸트가 뭐라 하냐, 형식적 반복적성을 승부가 띠고 있어요. 그래서 이성적 한목적성이 생긴다. 자, 이 이성적 한목적성을 설명하는데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 무형식성이 표상되는 까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숭고한 대상에서 무형식성이 표상되는 까닭. 바로 이 무형식성이 표상으로 등장하는 까닭은 바로 전체에 대한 재현을 요구하는 이성의 총체성 요구. 자, 이 전체에 대한 재현을 요구하는 이성의 총체성에 요구가 있어서 우리는 무엇을 대상을 판단할 때, 숭고를 판단할 때 대상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에 의해 유발된 우리 자신의 숭고. 그러니까 내 감정을 본다는 거지. 아까 위에서 주관적이라고 했잖아. 어.
뭐지, 이거 왜 꺼졌지? 그러니까, 자, 바로 뭐를 가진다? 어, 음, 오문단. 아, 제가 밑에 거 보고 있었는데. 아, 그쵸. 승고의 체험을 통해서 나타나는 감정은, 그리고 여기서 나타나는 감정은요, 우리 안에 있는 이성에 대해 느낀 감정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성적 한목적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순고 자체는 형식적으로는 반복적성을 띠지만 그 형식적 반복적성이라는 순고에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성에 대해서 느끼는 어떤 감정이고 그 감정은 한 목적성을 띠기 때문에 이성적 한 목적성을 순고는 띠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됐어? 음. 이거 그냥 읽으면 이해 안 될 거야, 아마. 자, 이거 연결 잘 시키면서 읽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대상의 아름다움의 근거는, 결과적으로 칸트가 말하는 것은 대상에 대한 아름다움의 근거. 자, 대상에 대한 아름다운 근거는요. 자, 결국 대상의 표상 속에서 승부를 느끼는 우리의 사고방식을 찾아야 된다. 근거는 우리의 사고방식이다. 육문단 가볼게요. 승부는 미와 달리 승부는요, 미는요, 이 문장에서 끄집어내야 되는 거, 미는 우리에게 자연의 개념을 확장시킨다라는 거죠. 승부는 안 시키는데. 그러면 승부는 무슨 역할을 하냐? 자, 자연의 표상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성적 존재와 자연 사이 연결하는 데 기여. 자연의 미는요, 자, 한 목적적으로 자연을 이해할 수 있다. 요거. 한 목적적 자연미. 그래서 자연에 대한 깊은 탐구가 생겨난다. 왜? 계속 시켜야 되고, 왜 그런지에 대해서 계속 탐구하게 되니까.
그런데 승부는요, 방대한 자연의 소상, 우리의 마음이 이성에 몰두하도록 자극, 감정 떠나 이성 몰두 자극. 따라서 승부의 체험은 처음 이상학적 이념 세계로 이끈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됐을까요, 님들?